채널아 캐치. 이번 시간엔 임진왜란에 출진한 왜군의 군단 편성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는 여러 책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임진왜란 발발 당시의 편성표로 군사 분야에선 전투서열이라고 하죠. 이 편성표는 텐쇼 20년 3월 13일부 진다테 쇼안으로 히데요시가 군단의 구성은 이래야 한다는 군역 의무를 최종 단계에서 밝힌 것으로 순풍을 기다려라, 악천후에 무리하지 마라, 말은 나중에 보내라, 조선이 복종한다면 이 체제 그대로 명나라에 쳐들어가라 같은 세부사항도 적혀 있었습니다. 모리 가문이나 코바야카와 카토 가문 등의 문서로 남아있는데 이것에 얽힌 이야기만 하고 이 병력을 어떻게 동원했는가 같은 것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놓고 한국 사람들이 흔히 세 가지 착각을 하는데 첫 번째 착각은 많은 분들이 이 편성표의 병력을 조선에 온 전체 일본군인 줄 아십니다. 이거 말고도 편성 변경, 인력 교체, 추가 투입 등 연인원으로 따지면 훨씬 많은 인력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멀쩡한 왜군 편성표와 멀쩡한 누쿠이 마사유키의 일본군 소모율 연구를 가지고 산수도 할 줄 몰라서 엉뚱한 왜군 사망자 숫자를 떠드는 한국 책이 있던데 전반적으로 괴이한 내용으로 채워진 그런 책을 많은 분들이 봤다는 것에 대해 저는 매우 우려합니다. 전국시대에 유명하기로는 탑 클래스인 다테 마사무네의 경우 이 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2차 진주성 전투에 참여하고 외성 축성에도 참여했습니다. 예전에 소개한 나무위키를 믿지 말라는 영상의 주인공으로 수원 인근 양지에서 죽은 나카가와 히데마사도 이 표에는 없습니다. 전라도 침공 실패라든가 곽재우의 활약 등으로 알려진 안코쿠지 에케이도 이 표에서는 안 보입니다. 전쟁 개시 직전에 명시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기타 등등 추가 투입 부대들이 당연히 빠져 있고 이 문서에는 수군 선박 담당자의 이름도 있는데 그 관련 병력도 상당합니다. 이 선박 담당 중에 이순신 장군과 싸우게 되는 카토 요시아키라, 토도 타카토라, 쿠키 요시타카,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이름이 보이고 이시다 미츠나리 같이 나중에 히데요시 대신 조선 담당관으로 건너가는 무장의 이름도 보입니다. 그러니 이 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조선에 건너온 병력수도 상당한데 일본의 총 석고가 1800만 석이라고 했습니다만 1만 석당 250명의 병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단순 계산하면 일본 열도의 총 병력은 45만 명 정도 됩니다. 일본 참모본부 조선역에선 56만 3천여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니 이 표에 나오는 병력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열도 내에 존재했습니다. 그중 10만여 명 정도가 동원령에 의해 침략 거점인 히젠 나고야성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표는 어디까지나 이만큼 동원해야 한다는 군역 부각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선에 온 숫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코바야카와 타카카게는 1만 명을 동원해야 하는데 실제 조선에 온 병력은 8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일반적인 문제였을까 하는 의문점은 남습니다. 반면 이 표에 없지만 동북지방의 다테 마사무네는 500명이면 오케이라는 동원령을 받았지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그보다 훨씬 많은 3,000명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표가 다는 아니라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이 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자, 반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착각은 일본 내 대기병력 이야기인데 두 번째 착각은 이런 면면을 놓고 전국시대의 B급 무장들이라면서 A급 무장들이 건너왔다면 어쩔 뻔했냐는 역덕들의 착각이 있고 세 번째 착각은 일본의 대기 중인 병력이 모두 조선에 건너왔다면 조선은 진작에 망했다는 이프놀이입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일본을 둘로 갈라서 싸웠던 세키가하라 전쟁의 참전자 리스트를 봅시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위키피디아 재패만 봐도 이렇게 충실합니다. 세키가하라 4,000명 이상 참전자 가문 중에 조선에 건너오지 않은 것은 토쿠가와 이케다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병력이 해당 가문의 총 병력은 아니지만 시사한 바가 있죠. 누구나 A급으로 꼽는 다테도, 우에스기도 조선에 온 적이 있습니다. A급 무장이 오지 않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쿠로다 칸베, 다테 마사무네가 조선에 왔었다는 걸 모르고 코바야카와 타카카게를 깜빡한 겁니다. 시마즈 가문의 경우 세키가하라 참전 병력만 적을 뿐이지 대형 가문이고 임진왜란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다이묘 석고 랭킹 베스트 10 중에서 조선에 병력을 보낸 적이 없는 것도 토쿠가와 마에다 정도입니다. 참고로 석고 12 정도가 오토모 37만석이나 나베시마 35만석입니다. 8위인 54만석의 사타케 요시노부는 그 자신이 조선에 건너가지 않았지만 선발대 1,400명이 한 달간 건너갔다 왔습니다. 왜 세키가하라를 이야기하냐면 세키가하라는 임진왜란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잠시 인용문을 들려드리면 세키가하라의 동서 양진영에서 보여지는 뒤틀림은 조선의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농공행상, 강화 문제를 둘러싼 대립, 그리고 정유재란의 유명한 울산성 전투 이후에 징벌 조치를 두고 발생한 알력 등 히데요시 정권의 조선 출병에 기인한 내부 대립에 유래하고 있다. 더 이야기하자면 세키가하라에 포진한 동서 양진영의 유력 무장들은 토쿠가와 주종과 다나카, 이케다 쪽을 제외하면 그 대부분이 조선전쟁에 건너갔던 경험자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말했던 내용이 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존재하는 병력 이야기로 넘어가서 물론 일본 내에 대기하는 병력은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규모고 상당히 위협적인 문제입니다.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자기들끼리 싸운 동서내전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의 한 전투에서만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싸웠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 병력이 조선에 건너올 수 있었는가? 결과적으로는 누가 오든 얼마나 오든 일본사의 시스템은 그 이상을 동원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이코오가 이코쿠 코메오 가이카네테 쿄오모 고토카이 아스모 고토카이. 히데요시가 맨날 직접 온다고 장담했지만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결국 건너오지 않고 있다는 세간의 풍자인데 중신들의 반대가 심했고 특히 천황까지 나서서 말렸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인데 왜 못 오고 왜 말렸을까요? 15만, 10만 혹은 그보다 적은 원정군도 국가의 리소스를 너무 잡아먹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판에 10만이든 20만이든 추가로 바다를 건너 보낸다면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났겠죠. 무리하게 병력을 뽑아서 보내다가 쌀이 없어서 도중에 괴멸하는 건 게임하면서 많이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의 각 전선에서 왜군의 이탈자가 속출했고 다이묘급의 전사는 2명이지만 병사는 9명일 정도였고 배를 만들기 위해 전국을 들쑤시고 전쟁 비용과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농촌 경제는 파탄이 나는 상황이었고 정유재란 때는 조선에서 끌고 온 사람들로 그 빈틈을 메꾸려 하죠. 게다가 지난 영상에서 일본은 조선 같은 유교적 관리 조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유지되는 구조라고 했는데 전국시대 일본의 농민은 무장한 농민이었고 그것을 무장해제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죠. 그러니 히데요시가 대군과 함께 일본을 비우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처럼 안정된 일본 사회에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고 혹시나 누가 야심을 가지고 다시 난세가 도래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열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난세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시마즈 가문의 가신 중에 군사 동원령에 불만을 품고 카토 키요마산의 성을 빈집털이해서 농성한 우메키타이 난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군단장의 면면을 보겠습니다만 유의할 점은 이 군단장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배속의 문제고 주장, 즉 주된 장수로 군단을 이끌어간다는 거지 옛날 KBS 드라마에서처럼 배하 무장들에게 하대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히데요시는 군졸 출신이기 때문에 중세 봉건제의 영주가 손에 쥐고 태어나는 친인척이나 가신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믿을 사람은 어릴 때부터 키웠던 무장들이나 빠른 시기에 자기에게 복속했던 가신이나 다이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군단장들은 통일전쟁 이전부터 자기 가신이던 신복, 통일전쟁 초기부터 협조했던 모리 가문, 그리고 친인척 양자들,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래야 군단을 맡길 수 있겠죠. 1군의 코니시 유키나가, 2군 카토 키요마사, 5군 후쿠시마 마사노리, 이 3명은 히데요시가 어릴 때부터 키운 무장이죠. 코니시 유키나가는 좀 다르지만 일단 함께 놓고, 카토와 후쿠시마는 소위 시즈가다케의 7번 창, 즉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유산을 놓고 오다 가문 필두 중신이던 시바타 카츠이에와 싸울 때 활약한 젊은 무사 7에 들어갑니다. 3군의 쿠로다 나가마사와 4군의 모오리 요시나리는 히데요시가 성주, 군단장 클래스였을 때부터의 가신이라는 건데, 쿠로다 나가마사는 본인이 고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히데요시의 군사라고 일컬어지는 쿠로다 칸베 요시타카이죠. 히데요시 중신의 젊은 아들이 가문의 병력을 이끌고 군단장을 하는 겁니다. 나가마사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히데요시가 키운 무장에 속하기도 하지만요. 여기까지는 첫 번째 부류인 신복 그룹인데, 제일 규모가 큰 가문이 군단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신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단장의 병력 규모보다 배하무장의 병력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카토 가문보다 나베시마의 병력이 더 많고, 쿠로다보다 오토모가 더 많고, 모오리 요시나리보다 시마즈 요시로의 병력이 몇 배나 많습니다. 단 시고쿠의 영주들을 모아서 구성된 5군의 경우 후쿠시마 마사노리보다 하치스카 가문이나 이코마 가문이야말로 히데요시에게 초기부터 배속된 고참입니다. 특히 하치스카 마사카츠의 경우 드라마, 만화, 게임 등에서 히데요시 군졸 시절부터의 동료, 가신으로 묘사되면서 히데요시 초기 무용담에 빠지지 않고 함께한 캐릭터입니다. 하치스카 코로쿠로 널리 알려져 있죠. 꼬꼬마 히데요시가 야하기 다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도적 두목 하치스카 코로쿠를 처음 만나게 되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물론 야하기 다리 자체가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등 이런 드라마, 만화, 게임의 하치스카 코로쿠 이야기 자체가 허구이지만, 하치스카 마사카츠가 죽을 때 히데요시 가신들 중에 필두 중신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진왜란에 출진한 하치스카 이에마사는 그 아들입니다. 6군의 코바야카와 타카카게와 7군의 모오리 테루모토는 히데요시 정권 성립 초기부터 복속한 범 모오리 가문, 즉 두 번째 그룹인 모오리 양천입니다. 모오리 테루모토는 모오리 가문의 당주였고, 양천이라 불리는 코바야카와와 키카와는 모오리 테루모토의 숙부인데, 코바야카와 타카카게는 히데요시가 발탁하여 다이묘로 독립시켰고, 키카와 모토하루는 큐슈 정벌 중에 병으로 죽고 그 아들 키카와 히로이에가 모오리군 소속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아케치 미츠히데의 쿠데타로 죽고 히데요시가 오다 세력을 통일한 이후 히데요시는 시고쿠, 큐슈, 오다와라의 대규모 정벌전을 치러야 했지만 모오리 가문은 초기에 복속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히데요시 정권의 초대형 중신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범 모오리 가문은 조선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 히데요시 정권 탑 클래스 영주라는 점으로 인해 임진왜란 최대 병력, 최대 투자자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4군의 모오리 요시나리는 범 모오리 그룹이 아닙니다. 원래 한자도 다르고 혈족 관계도 아니고 지역도 다른 모리씨였습니다만 히데요시가 성을 모오리씨로 바꾸라고 해서 저렇게 됩니다.
선박 담당관을 한 모오리 타카마사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히데요시가 아케치 미치히데의 쿠데타 소식을 듣고 모오리 가문과 강화를 하고 회군할 때 모오리 가문에 남겨둔 인질이 모오리 타카마사, 모오리 시게마사인데 모오리 테루모토가 타카마사를 어여삐 봐서 모오리성을 쓰게 했다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 히데요시 정권의 인사로서 모오리 타카마사는 임진왜란 때 선박 담당관을 맡았고 나중에 명량해전에선 군감으로 참가했다가 이순신 장군한테 두들겨 맞고 물에 빠져서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책에는 삼고정이다, 모오리고정이다 혼란스럽죠. 모오리 요시나리와의 혈연관계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별개로 취급합니다. 마지막으로 8군의 우키타 히데이에와 9군의 하시바 히데카츠는 히데요시의 양자였습니다. 형식상 조선 파견군 총대장인 우키타 히데이에는 우키타 나오이의 아들로 히데요시가 오다 가문의 추고쿠 방명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우키타 가문은 모오리 세력권에서 오다 세력으로 귀순하여 우키타 나오이에가 죽고 노부나가가 죽은 혼란기에도 대모오리 전선의 최전방을 담당하였습니다. 어린 히데이에를 히데요시가 이뻐라 했다고 하는데 친구이자 중신인 마에다 토시에의 딸을 양녀로 삼아 결혼시키는 등 혈연관계를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혈연관계가 부족한 히데요시로서는 하나라도 더 큰 덩어리를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히데요시에게는 하시바 히데카츠라는 이름의 친아들과 양아들이 모두 3명 있었는데 번번이 모두 다 요절했습니다. 이 히데카츠는 누나의 아들로 진짜 혈연이 있는 양자인데 히데요시가 밝힌 전국 구상에는 자기가 중국 천하를 차지하게 되면 하시바 히데카츠나 우키타 히데이에에게 조선을 맡긴다고 했습니다만 이 히데카츠가 임진년에 거제도에서 병사합니다. 임진왜란에서 다이묘급이 죽은 몇 안 되는 케이스 중 하나가 됩니다. 이번 시간엔 임진왜란 왜군 편성표의 겉면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 외장 중 우리가 간과하는 안쪽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채널아 캐치.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 발발 당시 왜군 편성표의 앞면을 이야기해봤다면 이번 시간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외장들의 뒷면 중 수군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잡한 이야기를 상당히 단순화시켰다는 것을 양해해주세요. 먼저 편성표의 맨 처음은 원래 소오 요시토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지난 영상에서 군단장 순서로 바꾸다가 제가 코니시와 소오의 지역을 거꾸로 오타도 냈었습니다만 그 소오 요시토시의 경우 군역, 그러니까 군사 동원 기준치가 5,000명입니다. 그런데 대마도는 1960년 6만 9천여 명이 역대 최대 인구로 7만 명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3만여 명 수준입니다. 거기서 5천 명을 군대로 동원한다는 건 무언가 이상하죠. 에도 시대에도 대마도 섬 자체의 석고는 1만 석밖에 안 되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를 다 동원해도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결국 달러빚을 내서 어떻게든 고용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사무라이는 고용의 문제라고 제가 그랬죠. 나카무라 타다시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날 임진년 1월까지도 병력은 4,163명밖에 모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중 대마도에 살고 있는 가시는 약 2천여 명에 불과하고 도민 150여 명, 여러 지역 낭인 200여 명, 장인 코니시 유키나가에게 빌린 50여 명,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당인, 그러니까 조선인 1,00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오씨 측이 전쟁이 터지기 전 부산포에 대기시켜 두었다는데 수송 인력이라 하더라도 저 역시 생소한 이야기니까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일부는 기독교 신자가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큐슈 북서부 영주들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고 히데요시는 이미 1587년에 선교사 추방령을 내린 상태라 나중에 코니시 유키나가가 세스파데스 신부를 조선 웅천으로 불러들인 것도 대놓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독교 영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탄압자의 모습도 띠게 됩니다. 아리마 하루노부와 오오무라 요시사키는 사촌으로 기독교 영주였지만 오오무라 요시사키는 배교한 영주로 유명하고 아리마 하루노부는 개인적으로 계속 기독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큐슈 서부 고토 열도의 영주인 고토 스미하루도 가톨릭 신자였는데 원래 우쿠시라고 했지만 임진왜란 출진 무렵에 고토시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기독교 문제로 가문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 고토시는 중세 무사단이자 수군으로 유명한 마츠라당 중에 카미 마츠라당에 속합니다. 반면 히라도의 마츠라 시게노부는 시모 마츠라당의 반계로 원래 히라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순신 장군하고 싸웠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나 토오도 타카토라가 원래부터 대단한 수군의 장수였던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대마도라든가 이 마츠라당이라든가 이게 더 전통적인 왜구죠. 일본에서 수군은 해적이고 해적은 곧 왜구입니다. 둥글게 비슷한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동제국기나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세조에서 연산군 무렵에 해적대장 누구누구라고 칭하는 자들이 우리나라로 사신을 많이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주식회사 토요토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래 나고야 일대 중소기업이었던 오다 상사가 있었는데 지방 중소기업 오다 상사의 젊은 사장이던 노부나가는 나고야 일대 경쟁사를 하나둘 통합하더니 일본 중부 지역을 석권하게 됩니다. 원래 있던 회사를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흡수해서 시바타 카츠이에처럼 임명직 사장을 보내기도 하고 마츠나가 히사이데처럼 기존 사장을 그대로 두고 지분을 어느 정도 사들이는 수준에서 계열사로 편입시키기도 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우호적인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어 협력하기도 하고 아케치 미츠히데처럼 가신이 운영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더 키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오다그룹이 된 것이죠. 히데요시는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서 일을 잘하니까 과장, 부장을 거쳐 사업군 하나를 뚝 떼어 맡은 케이스고요. 그러다가 노부나가가 죽자 그 혼란을 수습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하여 주식회사 토요토미가 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토요토미가 M&A로 이런저런 회사를 인수하고 보니까 그 중에 크든 작든 해운업 자회사가 있더란 말이죠. 와키자카 야스하루나 토도 타카토라 같은 무장은 원래 해군의 장군이 아니라 주식회사 토요토미에서 대리, 과장, 부장 승진하여 크던 작던 해운업체 혹은 해운업체를 가지고 있던 자회사를 맡은 겁니다. 어차피 일본의 수군이라는 게 원래 해적이고 흔히 수군이나 해적이랑 거의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수군이라는 말은 전국시대 당시 1차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 말로 현재 학술적, 개념적으로 쓰이고 있고 원래 카이조쿠슈, 케고슈 등의 말을 쓰다가 16세기 말부터 도쿠가와 정권 초기까지 후나테라는 말로 정착됐지만 지금에 와서는 해적은 강한 독립성이 전제로 된 용어이고 수군은 반대로 나중에 다이묘 권력의 영향이 전제가 된 용어인데 이 해적은 약탈자의 역할 말고도 해운업자, 종합상사, 경비보안업체, 용병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전국시대 일본 각지에는 여러 해적, 수군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만들면 게임에서 이렇게 묘사되는 거죠. 물론 이보다 많은 해적과 해상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게 차차 영역을 지배하는 권력, 즉 다이묘 휘하에서 수군으로 편성되죠. 큐슈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수로를 형성하는 세토네해. 여기는 섬도 많고 물살이 센 곳도 많고 이런저런 해상 세력이 있습니다만 전국시대 수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나 무라카미 수군입니다. 와키자카가 아니라 이쪽 인물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진짜 전통적이고 잔뼈 굵은 원래 수군, 원래 해운회사들입니다. 무라카미 수군은 크게 세 갈래로 삼도 무라카미라고 합니다. 우리의 삼도 수군 통제사와는 한자가 달라요. 각자 거점이 되는 섬에 따라 노시마 무라카미,
인노시마 무라카미, 쿠르시마 무라카미. 전국시대 말에 노시마 무라카미는 모오리시에 속했고 무라카미 타케요시가 유명합니다. 인노시마 무라카미는 코바야카와 타카카게에게 복속하여 결국 모오리시의 가신이 되고 무라카미 요시미츠가 당주였습니다. 쿠르시마 무라카미는 코오노시의 가신이었지만 오다시로 달려갔고 결국 히데요시 정권 하에서 다이묘가 됩니다. 히데요시의 시코쿠 정벌에선 수군 사령관의 입장이었죠. 이 중에 여러분이 임진왜란에서 보신 건 쿠르시마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에서 훨씬 유명한 무라카미 타케요시 같은 인물도 게임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생소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노시마, 인노시마 무라카미도 모오리, 코바야카와 소속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했습니다. 모오리 수군의 중핵을 담당한 게 코바야카와의 수군 세력이고 코바야카와는 무라카미 수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배하에 두고 있었는데 임진왜란 해전 이야기에선 쏙 빠져 있죠. 벽제관 전투로는 유명하고 그런 겁니다. 맡은 역할이 달랐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왜군은 육지에서 싸우면 육군이고 바다에서 싸우면 수군이다 라는 오래된 표현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코니시의 1군이나 범모오리가의 6군이나 7군은 무태에서 싸운 기록이 주가 되다 보니 그들이 가진 수군의 모습은 우리가 잘 모르죠.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자잘한 해상 세력이 있었고 한가다 가는 수군도 있었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면 외장 중에 누가 배를 끌고 해전에 참가해도 이상할 게 없다 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바다를 접한 웬만한 가문에는 이런저런 해상 세력들이 있었다 라고나 할까요? 이들이 싸움에 익숙했다는 단편적인 예로 에도시대에 나온 노시마류 수군의 군악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아침에 용맹하고 저녁에 흔들리니까 소수의 대군과 싸울 경우는 야전이 유리하고 대군으로 소수와 싸운다면 아침이 유리하다. 우선 키자비를 쳐라. 항구에 배 넣기가 끝났을 때 느슨해지므로 적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야습을 해라. 적의 본선에 오를 때도 1군 1선은 예비대로 상황을 봐라. 등등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디테일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히데요시는 배를 한 척이라도 더 만드는 것이 전쟁의 공과 같다고 영주들에게 열심히 배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전국 각지의 나무와 뱃사람과 격군을 징발합니다. 게다가 조선에 사람과 물자를 내렸으면 배를 빨리 회송하라고 닥달합니다. 가문의 구별 없이 수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걸 통솔하고 관리하고 호송하기 위해 선박 담당관인 후나부교를 쭉 배치한 것이겠죠. 정작 평양까지 진격했던 코니시 유키나가야말로 수군대장에 어울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게임에 나오는 코니시 유키나가는 일본에서도 인지도 낮은 B급, C급 무장인데 유독 수군 능력만 높죠. 이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프로이스 일본사를 보면 코니시 유키나가를 바다의 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프로이스가 보기엔 그 정도였다는 거죠. 히데요시 입장에선 다른 해적 세력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직속무장이고 히고 우토송의 영주가 되기 전에 어디를 통솔했는가 하면 쇼오도시마, 시아쿠지마, 하리마의 무로츠 일대입니다. 당연히 해상 세력과 관련이 있는 곳이거나 바다의 요충지죠. 히데요시는 바다에 인접한 지역을 확보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기존 해적 세력을 자기 밑으로 종속시키는 한편 원래부터 자기 밑에 있었던 가신을 해안 거점으로 보내서 직속 신규 수군을 점점 키웠습니다. 히데요시의 독창적인 방법도 아니고 모오리 가문이 했던 방식을 좀 더 대규모로 진행한 셈입니다. 이런 하청업체와 직영업체의 투트랙 전략에서 주식회사 토요토미의 첫 번째 직영 해운업체 사장으로 키워진 것이 코니시 유키나가입니다. 그래서 히데요시가 아직 오다 가문의 추고쿠 방명군 사령관일 때부터 코니시 유키나가는 무로츠를 거점으로 하리마노 쿠니의 선박을 모으고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태생부터가 무역항 사카이의 상인 아들이죠. 임진왜란 2군 사령관 카토 키요마사나 5군 사령관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당시 히데요시 친위대의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생고쿠 히데이사, 와키자카 야스하루, 가토 요시아키라, 토도 타카토라가 직속 신규 수군을 편성하기 위한 사장으로 속속 발령납니다. 이들은 수군 다이묘로 영지를 받기 전까지 수군하고는 거의 인연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전통적인 해적 세력보다 직속 수군 다이묘를 중용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코니시 유키나가는 키슈 정벌에서 하리마의 하청업체인 카지와라 이시 수군과 함께 후나부교를 맡았고, 큐슈 정벌에서는 와키자카, 쿠루시마, 가토 요시아키라, 칸 미치나가 등과 함께 후나부교였고, 쿠키 요시타카와 함께 수군을 총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쿠키 요시타카는 반대로 기존 해적 출신에서 토요토미 정권에 복속한 케이스의 다이묘죠. 이 구도는 1593년 2월의 웅천 해전 이후 왜군의 수군 체계에서 재현됩니다. 기존 해적 출신의 쿠키 요시타카와 히데요시가 키운 신규 수군 다이묘 토도 타카토라, 이 두 명에게 조선 현지 수군에 대한 통솔 권한을 집중합니다. 이런 경위들 때문에 쿠키니 와키자카니 토도니 이순신 장군하고 싸운 무장들이 섰고 겨우 몇만석 영주 일대 코니시 유키나가는 20만석짜리 중견 영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임진왜란 속 우리의 코니시 유키나가 이미지에선 수군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앞서 언급한 코니시 군단의 전통적인 왜구인 마츠라당과 대마도 등도 수군의 활약과는 거리가 멀죠. 이런 상황인지라 와키자카 같은 무장들을 전통적인 일본 수군의 장수라고 오해하는 일이 많은데, 와키자카 야스하루나 가토 요시아키라는 히데요시 밑에서 대리, 과장, 부장 승진하다가 히데요시가 해운업 자회사를 키우기 위해 내려보낸 인물들입니다. 물론 그걸 우습게 볼 건 아니죠. 이순신 장군은 몇백 년을 전쟁으로 단련한 일본 해상 세력을 격파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군 생활 중에 육군 경력이 대부분이죠. 임진왜란 때 해적 출신 다이묘나 히데요시가 새로 키운 수군 다이묘 말고도 바다를 접한 각 다이묘들은 모오리 가문처럼 원래 수군 능력을 가지고 있었든 아니면 새로 편성을 했든 각자의 수군 인원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 수군에 대적하기 위한 선박과 화기의 대형화와 대량 동원 체제로 인해 기존 해적 출신 다이묘들의 해상 전력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원균이 말아먹은 7천량 해전도 조선 군선을 불태우거나 노획한 전공을 보면 수군 다이묘가 된 토도, 카토가 이끄는 이오 수군과 와키자카가 이끄는 아와지 수군에 큐슈 각지 다이묘들의 수군 전력이 합해져서 이뤄낸 전과로 전통적인 해적 영주들의 전공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우리가 잘 모르는 나베시마 나오시게와 토도 타카토라의 임진왜란 출진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아캐치, 지난 시간에 이어 외장들의 면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으로 나베시마 나오시게와 토도 타카토라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베시마와 토도의 공통점은 1592년 임진왜란 출진 당시에 영주, 즉 다이묘가 아니었고 어린 주군을 대신해서 가문의 병력을 이끌고 출진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도 흔히 제2군의 나베시마라고 적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것은 제가 보던 키요마사 고려진 각서의 앞부분인데 각 군단 리스트 중 제2군에 용장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일본 문헌은 발음만 맞으면 대충대충 쓰는 버릇이 있는데 류조지를 이렇게 써놨군요. 류조지는 용조사죠. 한국의 임진왜란 서적에는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제2군의 나베시마 나오시게는 엄밀히 따지면 당초 나베시마 가문으로 출진한 게 아니라 류조지 가문의 중신으로서 주군을 대신하여 류조지 가신단을 이끌고 출진한 것입니다. 내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문의 당주인 류조지 타카노부의 생모가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계모가 되었기 때문에 의형제 관계이기도 합니다만,
큐슈 북서부에서 세력을 팽창하던 류조지 타카노부가 1584년 시마즈 가문과의 오키타나와테 전투에서 전사하자 나베시마 나오시게는 그 아들인 류조지 마사이에를 보좌해서 히데요시 정권의 넙죽부터 가문을 회복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승인 하에 류조지 가문의 국정을 잡게 되죠. 마사이에의 아들 타카우사는 부친의 병약으로 1590년 무렵 5살의 나이로 가문을 상속합니다. 그러니 1592년에 가문의 당주가 외국으로 직접 출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제2군의 사령관 카토 키요마사가 19만 5천석의 영지에 1만 명을 이끌고 출진한 데 비해 나베시마는 31만석 영지에서 더 많은 12,000명을 이끌고 출진합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류조지 가신다는 나베시마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되었고 그 즈음에 나오시게와 마사이에의 불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게임에서도 죽은 마사이에를 후견해서 국정을 잡았다 라고 적혀있죠. 임진년 개전시 55세, 세키가하라 당시 63세였습니다. 세키가하라를 거치면서 나베시마가 가문을 더더욱 장악하게 되었고 마사이에의 아들 류조지 타카우사는 막부에 류조지의 실권 회복을 호소하지만 막부는 오히려 나베시마의 선양을 인정하고 옛 당주 타카노부의 동생들도 선양을 적극 지지합니다. 1607년 3월 타카우사는 나오시게의 양녀인 부인을 죽이고 자살을 시도하나 미수에 그치는 사건도 있었고 결국 1607년 9월 타카우사가 죽고 한 달 후 마사이에마저 죽자 류조지 본가는 단절되고 나베시마가 완전히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번을 스타트하는 첫 번째 번주는 나오시게가 아니라 그 아들 카츠시게입니다. TMI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 에도시대 사가번은 35만석이 넘는 규모였지만 3개의 집원에 나베시마 서류 4가문에 류조지 분가 4가문이 각각 자치령으로 번주가 직접 다스리는 석고는 6만석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토우도 타카토라는 주군인 토요토미 히데야스를 대리해서 조선에 출진한 상황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토우도 타카토라는 아자이 나가마사이 가신으로 시작하여 무사라는 자는 7번 주군을 바꾸지 않으면 무사라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유명할 정도의 경력을 가진 무장인데 히데요시의 동생인 토요토미 히데나가의 가신이 되었습니다. 히데야스가 그 후계자로 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요. 히데요시에게 있어서 동생 히데나가는 토요토미 가문 안의 일은 소에키, 즉 센노 리큐에게, 공무는 히데나가에게 상담하라고 했을 정도로 정권의 중심이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 과정에서 시고쿠 정벌이 끝난 후 토요토미 히데나가는 야마토를 본거지로 이즈미, 키이까지 영지를 확대하여 석고가 110여만 석에 달하였고 히데나가의 야마토 토요토미 가문은 키이노쿠니, 그러니까 키슈에 토도시, 부아야마시, 스기와카시 이 세 중신을 배치하여 각자 수군을 편성하게 합니다. 히데요시 정권하에서 최대 다이묘인 토쿠가와 이에야스, 히데요시의 절친이자 거대 가문인 마에다 토시이에, 상인이자 다도를 정립하고 히데요시 가문의 안쪽 일을 맡아봤던 센노 리큐, 그리고 동생이자 정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히데나가, 이들은 모두 조선 침공을 반대한 이미지의 인물들인데 히데나가는 임진왜란 직전에 병으로 죽고 리큐는 히데요시와 관계가 틀어져서 할복하게 되었습니다. 히데나가는 아들이 없어 병석에서 조카인 토요토미 히데야스를 사위로 들였습니다. 조카이자 양자이자 사위, 신랑은 13살, 신부는 5살, 당연히 사촌 사이고요. 결혼한 그 달에 히데나가가 사망하고 어린 히데야스가 야마토와 이즈미, 키 일대를 물려받습니다.
그때 어린 주군을 보좌한 중신이 토도 타카토라와 쿠와야마 시게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는데 토요토미 정권의 거국적인 출신인데다 외국으로 가는 일인데 14살짜리가 직접 지휘할 수 없으니 영주를 대리하여 토도 타카토라가 키슈 수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토요토미 정권으로 보자면 기존 해적 세력보다 믿을 수 있는 신복 가문에서 그 가문의 직영수군을 키우는 개념이고 키슈 직영수군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토도 타카토라입니다. 일본 수군이 한산도 앙골포에서 번번이 이순신 장군에게 패배하여 히데요시가 조선 수군과 싸우지 말고 집결하라고 명령한 1592년 7월 단계에서 보면 그 집결한 일본 수군 중 키슈 수군의 비중만 해도 절반 가까이 되고 야마토 토요토미 가문의 직영 수군이 40%나 차지합니다. 거기서 으뜸이 되는 장수가 토도 타카토라라는 것이죠. 히데요시의 동생네 가문에서 조선에 건너간 건 이 키슈 수군이고 어린 주군은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토미 정권으로 봐서도 야마토 토요토미 가문의 조선 침공군으로 봐서도 토도 타카토라의 역할이 컸습니다. 토도 타카토라는 이미 시코쿠 정벌의 공으로 영지를 플러스해서 총 1만석의 속고로 다이묘의 반열에 올랐고 큐슈 정벌로 2만석이 되었으며 토요토미 정권의 관료로도 활약하지만 히데나가 히데야스의 가신이라는 애매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코바야카와 타카카게가 다이묘로 독립하고도 범모리가 이론이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야스는 1595년에 허무하게 죽고 히데요시의 동생 가문이지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중분해됩니다. 그 이후로 토도는 우여곡절을 거쳐 5만석을 플러스해서 이오 이타지마 7만석의 영주가 됩니다. 1597년의 남원성 전투, 칠천량 해전 이후로 1만석을 플러스 받아 8만석이 되고 거성의 이름을 우와지마로 바꾸어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 자신의 입장과 영지의 위치와 영지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런 외장까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와키자카 야스하루 같은 무장이 엉뚱하게도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도 현실이죠. 채널아 캐치. 지난 시간에 이어 제 주특기를 살려서 외장들의 임진왜란 출진 입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4군의 시마즈 요시히로로 이 사람도 일단 출진 당시에 시마즈 가문의 다이묘가 아니었습니다. 다이묘는 어디까지나 형인 시마즈 요시히사였지만 요시히로가 시마즈 가문의 중진으로서 당주 대신 가문의 병력을 이끌고 출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종종 일본 책에도 혹은 게임에서도 요시히로를 17대 당주로 거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는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이 또한 나무위키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재팬에는 17대 당주였던 적이 없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설명하면서 큐슈 정벌을 언급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큐슈 통일을 눈앞에 두었던 시마즈 가문은 일본 통일을 향해 달려가는 토요토미 정권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게임에서 시마즈 가문으로 플레이하면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시마즈 사형제의 능력이 출중해서 철포만 열심히 사주면 주변의 적을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토미 정권 앞에선 중과부적이라 밀리고 밀린 시마즈 가문은 항복을 결정하지만 시마즈 요시히로와 니히로 타다모토, 카츠라 타다아키, 홍고 토키이사 등은 철저항전 주전파였고 시마즈 요시히사가 항복한 후에도 동생 요시히로와 토시히사는 농성을 계속할 정도였다는데 요시히사 쪽에서는 중신 이주인 타다무네가 인질로 보내져서 히데요시 정권과의 교섭 실무를 담당했고 요시히로는 둘째 아들 히사야스를 항복의 인질로 보내고
자신도 정권과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요시히로 아들을 인질로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당시 요시히사에겐 아들이 없어서 시마즈 가문 차기 후계자를 당주의 조카인 히사야스로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요시히사의 딸 카메주와 요시히로의 아들을 결혼시켜 양자로 삼아 후계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조카이자 아들이자 사위인 셈이죠. 요시히로와 이주우인 타다무네는 그 이후 히데요시 정권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문의 존립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요시히사는 히데요시 정권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항복 후 시마즈의 영지를 보전해 줄 때 시마즈의 근거지인 사츠마는 요시히사에게 오오스미에서 키모츠키군을 제외하고 요시히로에게, 휴우가의 모로카타군은 히사야스에게, 오오스미 중에 키모츠키군은 이주우인 타다무네에게 히데요시가 각각 직접 나눠주는 모양새가 됩니다. 원래라면 시마즈 가문의 당주에게 이만큼 영지를 인정해주면 당주가 알아서 자기 가신들의 영지를 나눠주는 게 중세 봉건제인데, 이렇게 히데요시가 직접 나눠주면 각각 독립적으로 히데요시와 직접 연결된 신하, 다이묘가 되는 셈으로 일본 통일 과정에서 히데요시는 이런 장난을 잘 쳤습니다. 어느 가문에 특출난 중신이 있다 싶으면 직접 따로 영지를 내려줘서 다이묘로 만들어버립니다. 모오리 가문에서 코바야카와 타카카게, 우에스기 가문에서 나오에 카네츠구, 오오토모 가문에서 타치바나 무네시게, 이런 식으로 가문의 힘을 찢어넣는 노림수인데 시마즈 가문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문제가 터집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출진 명령은 요시히사에게 내려졌지만 병 때문에 동생 요시히로가 대신해서 시마즈의 총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요시히로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5월 3일로 이날은 이미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날입니다. 다른 부대들이 이미 조선의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서울이나 그 가까이에 포진해 있을 때 요시히로는 겨우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반면 요시히로가 속한 제4군의 군단장 모오리 요시나리는 일본 달력으로 4월 17일 김해에 상륙해서 서울까지 제3군 쿠로다 나가마사와 함께했습니다. 시마즈의 가신 니히로 타다마스의 기록을 보면 요시히로는 2월 27일에 자기 거성인 오오스미의 쿠리노성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겨우 23기를 데리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3월 3일 사츠마의 오오구치에 도착하고 3월 20일에 일본군 침략사령부 나고야에 도착하고 4월 7일에 이키섬에 건너갔습니다. 여기까지 봐도 늦었지만 4군 군단장 모오리 요시나리가 김해에 상륙한 그 4월 17일에 겨우 요시히로의 아들 히사야스가 이키에서 대마도로 건너고 4월 21일에 요시히로가 이키에서 대마도로 건너갑니다. 두 부자는 부산에 결국 5월 3일에야 도착했습니다. 단순히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병력도 물자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성을 출발할 때의 요시히로 히사야스 부자 23기가 높은 신분인 기마무사만 이야기한 것이면 하급 병력과 인부를 합쳐 3,400명 규모였을 것이라는 말도 있고 중간에 다른 가신들도 합류했겠지만 서류상의 병력은 군단장 모오리 요시나리보다 몇 배나 많은 1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에 도착했을 때 요시히로와 함께 배를 탄 가신은 겨우 8명이라고 합니다. 조선에 도착한 요시히로가 본국의 가로 카와카미 타다모토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본국에서 배가 한 척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늦게 도착했다. 4월 27일에 대마도에서 돈으로 배를 빌려 타고 겨우 5월 3일에 부산에 도착했다. 앞선 부대들은 부산을 비롯해 여러 성을 함락했고 나는 서울에 가서 소속되어야 할 군대를 찾을 것이다. 이번 대륙 출병의 군역은 중신들과 병력을 갖추도록 서로 이야기된 것인데 배가 한 척도 오지 않았으니 이것은 가문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당주 요시히사님을 위해
가문을 위해 신명을 바쳐 나고야에 왔지만 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제1의 지각 출진이 되어버렸으니 자타의 면목을 잃었다 라고 본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요시히사가 히데요시에게 항복할 때 그걸 반대한 주전파에 요시히로와 니히로 타다모토가 속하는데, 정작 그 뒤 히데요시 정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게 요시히로였고, 요시히사 라인의 가신들은 비협조적이었으며 니히로 타다모토는 나이가 많아서 조선에 오지 못하고 그 아들 타다마스가 요시히로와 고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마즈의 지각 사태는 협조, 비협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마즈 영제의 군사 지배 시스템이 대규모 동원령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을 만큼 후진적이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 제1의 지각이라고 했지만 대장만 어렵게 배를 수배해서 극소수 인원으로 먼저 부산에 도착한 상황이고, 가신들은 그 뒤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니히로 타다마스만 해도 본국을 출발하기 전인 3월 5일부터 요시히로 부자와 함께 했지만 5월 18일에야 이키를 출발해서 5월 19일에 대마도 이즈하라에 도착하고 5월 26일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출발했는데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대규모 수송작전의 배부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 히데요시가 배를 확보해라, 배를 많이 만들어라, 조선에 도착했으면 배를 바로 회송시켜라, 이런 지시를 내렸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러니 다른 가신들은 더더욱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6월 중순에도 나고야를 향하고 있던 시마즈 가신 우메키타 쿠니카네가 6월 15일에 가토 키요마사의 영지에서 빈집 터리를 하여 히고의 사시키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사건을 우메키타 이키라고 하는데 곧 진압되긴 했지만 이번 반란에 주변 백성들과 일부 시마즈 가신들이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고려에 건너가지 않으려는 것만 해도 괘씸하거늘 거기다 그런 반역을 꾀했다 라며 이것을 조선 침략에 대한 반항으로 보고 신속히 처벌하라고 했지만, 실상은 중앙의 시스템을 휴슈에 이식하다 보니 일어난 상실과 불만이 컸겠지요. 반란은 곧 진압됐는데 히데요시의 사후 조치는 상당히 관대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본국에서 영문도 모르고 있던 우메키타의 처가 끌려와서 산채로 불태워지는 장면이 프로이스 일본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에게 반항적이었던 요시히사의 동생 시마즈 토시히사는 중풍으로 조선에 출진하지 못하였는데 우메키타의 난의 배후로 의심되어 그 목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가 시마즈 가문이 항복하고도 마지막까지 저항했고, 히데요시가 영내를 지나갈 때 그 가마에 화살을 날렸던 적이 있고, 그의 가신들 중 반란 참가자가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지각에 이 정도 반란이 일어났고 당주 동생을 배우라고 의심해서 목을 제출받을 정도인데 시마즈 가문에 대해선 큰 징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코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에서 서울로 철수한 이후 오오토모 가문 등의 영지 몰수 사건을 생각하면 매우 관대합니다. 히데요시가 가토 키요마사 등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반역에 대해 즉시 주벌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요시히사는 사건 당시 나고야에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나자 히데요시에게 바로 보고했다면서 요시히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라며 조선에서의 전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관대하신 태압전하, 나는 관대하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시마즈 가문이 조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토지조사, 즉 켄치를 실시합니다. 히데요시의 태압 검진은 통일 정권의 당연한 일이고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이 무렵 토요토미 정권이 시마즈 내정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혹자는 이시다 미츠나리의 내정 간섭이라고도 하는데 요시히사를 응거시키고 요시히로의 아들이 당주가 되도록 획책했다는 것으로 요시히로도 곤란해해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후계자가 되는 타다츠네가
처음 히데요시를 아련하러 상락했을 때 요시히로는 미즈나리님의 지도에 따라 잘 판단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시마즈 가문에 대한 미츠나리의 영향력을 알 수 있죠. 세금과 군사동원 의무 등의 기준을 잡는 토지조사는 영주와 농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영주들은 조선에 나가 있고 시마즈 가문은 검지 이후에 갑자기 석고가 뻥튀기 됩니다. 1595년 4월 통보에는 약 30만 석이라고 했는데 2달 뒤 1595년 6월 통보에는 56만 석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연봉은 3천인 줄 알았는데 5,600을 받는군요. 세금도 그만큼 더 내세요. 이 꼴이 난 겁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논문을 읽어보면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쥐어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선은 기본 세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나중에 공공근로에 동원되어 그 품삯을 농민이 받게 되더라도 기본 세율 자체가 매우 높은데 시마즈 검지 결과는 3분의 1만 백성이 가져갈 곡식이라고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지에서 시마즈의 본국인 사츠마 노쿠니를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주고 당주인 요시히사의 영지는 거의 오오스미 노쿠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주보고 사츠마를 떠나라는 것이고 그 검지 결과 통보 서류의 명의도 요시히로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요시히로가 당주 취급을 받는 셈이죠. 요시히로는 삼가는 마음으로 사츠마에 입국하지 않고 차기 당주 예정자인 셋째 아들 타다츠네가 시마즈의 거성인 우치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를 양토노 체제라고 부르고 시마즈의 토노사마, 즉 영주님으로 불리는 머리가 둘이 있었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당주인 요시히사, 히데요시에게 책임자 취급을 받는 요시히로, 거성에 있는 타다츠네, 이래저래 세 사람이 거의 동격이 되다 보니 모두 토노사마인 삼두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는 둘째 아들 히사야스가 후계자라고 해놓고 지금은 왜 셋째 아들 타다츠네라고 하는지 잠시 후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시히로가 17대 당주에 취임한 적도 가문의 보물을 보유한 적도 없는데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것은 히데요시가 요시히로를 당주 취급했기 때문이겠죠. 검지의 결과 가신들도 원래 영지를 떠나 다른 동네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불씨가 됩니다. 큐슈 정벌 때 히데요시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한 홍고씨는 태압 검지로 휴우가의 미야코노주오에서 사츠마 미야노주오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때 미야코노주오, 즉 쇼나이 지역으로 들어온 영주가 이주우인 타다무네였습니다. 이주우인 씨가 토요토미 정권과의 교섭을 맡았고 그만큼 정권의 대우도 받다 보니까 이걸 시마즈 가문 내에서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1599년 시마즈 타다츠네가 쿄토 후시미의 저택에서 이주우인 타다무네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돌발적인 사태라 시마즈 요시히사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고 이주우인 가문은 아들 이주우인 타다자네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쇼나이의 난입니다.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시마즈 가문이지만 같은 시마즈 중신, 게다가 8만석짜리 영지를 가진 이주우인 가문을 상대로는 고전을 면치 못해서 9개월 만에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 전쟁에 선두에서 가장 맹렬히 싸운 것이 원래 그 땅의 영주였던 홍고씨라고 합니다. 결국 홍고씨는 옛 영지로 돌아왔고 이주우인 가문은 이만석으로 삭감되어 영지를 옮겼는데 1602년 결국 시마즈 타다츠네는 이주우인 타다자네도 죽입니다. 시마즈 가문의 분열상은 1600년 일본을 둘로 나눠 새로운 천하의 주인을 정했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도 나타나는데 외국의 서울에 있었던 요시히로는 본국에 빨리 병력을 보내달라고 독촉했지만 세키가하라에 참가했던 병력은 요시히로의 가신들 중심으로 시마즈 본국은 비협조적이어서 가문의 규모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은 병력으로 세키가하라 전장에 참가한 임진왜란과 동일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요시히로는 원래 동군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토쿠가와의 중신 토리이 하라범이 후시미성에 들여보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군에 참가하였고 시마즈 본국은 인근 동군의 영지를 침공했습니다. 후계자 상속의 핵심이 요시히사의 딸인 카메주인데 그 카메주가 오사카성의 인질로 있기도 했고요. 결국 시마즈 요시히로는 이래저래 심기불편한 상태로 세키가하라 본전에 임하게 되고 서군 붕괴 상황을 맞아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퇴각한다는 만화 같은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임진왜란과 세키가하라, 중앙정권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요시히로, 그에 반해 비협조로 일관하는 요시히사, 게임 등의 이미지로 형제들이 똘똘 뭉쳐 큐우슈를 석권했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에겐 의외겠지만 이 형제 간에도 이런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마즈 타카히사의 아들 중에서 4남 이에이사는 항복한 직후 급사했기 때문에 신빙성은 없지만 토요토미, 시마즈 양쪽에 각각 독살설이 존재하고 3남 토시히사는 히데요시에게 우메키타의 난의 배우로 의심받아 형 요시히사의 토벌대에게 목이 잘렸고 차남 요시히로는 중앙정세에 관심을 기울여야 우리 가문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형님은 이 충정을 몰라주시고 라는 이미지고 장남 요시히사는 요시히로 너는 히데요시네 애들이랑 친한갑다. 너를 다이묘로 취급하고 나보고 물러나라고? 어차피 니네 아들이 내 뒤를 이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한고? 이런 삐딱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무위키 같은 엉터리 정보처럼 요시히사가 물러나고 요시히로가 당주로 등극했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도 성립하지 않죠. 그러기엔 히데요시에게 항복한 이후 펼쳐지는 형제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 세키가하라 모두 답답한 상황에 처했던 시마즈 요시히로, 조선 침략으로 부산에 도착한 이후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갑니다만 이미 군단장 모우리 요시나리는 강원도로 가 있었고 요시히로는 그 뒤를 따라 7월에 강원도로 진격합니다. 그 후 2차 진주성 전투에도 참여하는데 강화 교섭 시기이던 1593년에 후계자 히사야스가 거제도에서 병사합니다. 후사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시마즈 가문의 후계 구도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요시히로의 장남은 일찍 죽었고 차남이 히사야스였습니다만 이제 삼남인 타다츠네가 형수인 카메주와 다시 결혼하여 요시히사의 딸과 요시히로의 아들의 결합을 그대로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후계자가 되어 히데요시를 아련하고 조선으로 떠나 아버지와 사천 전투 등을 함께 치릅니다. 그래서 사츠마본의 초대 번주는 이 시마즈 타다츠네입니다. 이 타다츠네는 도쿠가와 천하가 된 이후인 1606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이에자를 받아서 이에이사로 개명합니다. 이 이에이사는 아버지 때 사형제 중 이름이 같은 숙부가 있어 자주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 요시히로 사형제네 이에이사의 아들로 토요히사가 있는데 임진왜란 때도 큰아버지 요시히로와 함께 조선에 있었고 세키가하라 때도 할복하려는 요시히로를 말려서 퇴각하게 하고 자신은 후위를 맡아 전사했습니다. 조선에서 귀국한 이후 시마즈 가문은 사천 전투에 대한 공으로 석고 5만석을 플러스해서 받습니다. 히데요시가 남긴 재산을 이에야스가 선심 써서 시마즈에게 주는 꼴인데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남긴 방침과 다르다고 반대가 있었지만 이에야스는 강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5만석은 히데요시가 몰수했던 사슈 시마즈 가문 시마즈 타다토케의 영지입니다. 시마즈 가문이 한 번도 직접 지배하지 못한 사슈 시마즈의 영지죠. 요시히로 형제들의 뿌리는 이사쿠 시마즈로 요시히로의 할아버지 타다요시가 종가에 아버지 타카히사를 양자로 넣어 계승시킨 겁니다. 히데요시에게 영지 몰수당한 시마즈 타다토키의 할아버지 사네이사는 그 종가 계승 전쟁에서 이사쿠 시마즈의 라이벌이었죠. 즉 카마쿠라 이레이 슈고라는 시마즈 가문의 명성과 달리 실제로는 동네 호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고쿠진 영주 클래스에서 생고쿠 다이묘로 성장한 것인데 큐슈 정벌 이후 토요토미 정권의 다이묘가 되고 아직도 장원의 지두운운하던 동네의 사무라이들에게
훨씬 강력한 권력의 근세 봉건제가 눈앞에 놓이면서 우메키타이 난 같은 불만 표출과 요시히사의 비협조 같은 노선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히데요시 정권 같은 거대하고 강력한 권력이 존재하고 그 중앙 정권에 맞춰 지역의 시스템도 변화됨으로써 영주나 다이묘의 권력도 강력하고 타이트해졌고 더 위력적인 군사동원도 가능해졌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일본 제1의 지각에서 벗어난 그 아이러니의 위력이 7천량 전투나 사천 전투, 노량해전에서 나타났다는 전문가들의 글을 보면 씁쓸해지긴 합니다. 참고로 지금도 그 이사쿠 시마즈의 근거지였던 히오키시의 이주우인 역에 가면 요시히로의 기마 동상이 그 앞에 있습니다. 카고시마에 갔다가 이 동상 찍으러 왕복 3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TMI. 이주우인 역에서 사진을 찍는 이분은 이주우인 히카루라는 연예인으로 세기 말에 자기 라디오 방송에서 중2병이라는 말을 처음 만드신 그분입니다. 이주우인, 카고시마와는 상관없는 일본의 서울 사람입니다. 채널아 캐치. 이전 시간에 우리가 잘 모르는 외장들의 뒷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선 관련 이야기야 저 말고도 해줄 사람이 많지만 외장들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오늘은 사무라이의 속성을 알아볼 수 있는 어느 외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장안의 화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홈페이지 시절부터 소개했던 무장이라 저희 단골 손님께는 유명한 이야기겠지만 유튜브에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코니시 유키나가의 부하나 가토 키요마사의 부하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겠지만 키요마사의 가신으로 유명한 무장은 모리모토 기다유, 쇼바야시 하야토, 이이다 가쿠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가쿠베의 본명은 이이다 나오카게, 가쿠베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요. 성곽 건축 같은 토목공사에도 재능이 있었다고 하고 임진왜란의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귀갑차를 만들어서 진주성 함락에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쿠로다 가문과의 특허권 분쟁은 차치하고요. 키요마사가 아직 청년 장교일 때부터 가쿠베에는 그 가신으로 활약하여 시즈가다케 전투에도 참전했었는데 그런 가쿠베에가 말년에 했다는 회고담이 있으니 나는 평생 가토 키요마사에게 속았다. 처음 전투에 나가 공명을 세웠을 때 많은 동료들이 철포에 맞아 죽었다. 위험한 일이야. 빨리 이걸로 무사를 그만두어야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자마자 키요마사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오늘의 활약은 신묘하기 그지없었다. 라며 검을 하사하였다. 전투에 나갈 때마다 매번 반복되어 잠시 후회하였지만 키요마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갑옷 겉옷이나 감사장을 주었고 모두들 부러워하며 칭찬해주니 그런 것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무사히 길을 정진하였다. 어느덧 나는 사무라이 대장이 되어 있었다. 키요마사에게 속아 내 본뜻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1화집 상상기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화 같은 데서야 혼자서 수십 명을 죽이고 다니지만 실전은 너 하나 죽을 때 나 하나 죽는 싸움입니다. 모든 사무라이가 평생 수십 명의 사무라이를 죽이고 해골의 탑을 쌓는 존재는 아닙니다. 무사가 적의 창끝 앞에 섰던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 이름을 알기도 전에 그 자신이 해골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배틀로얄처럼 말이죠. 이이다 가쿠베의 회고는 무사히 어두운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할 정도로 무섭고 끔찍한 일이지만 수입이 들어오고 칭찬을 받고 남들이 지켜 세워주고 권력을 가지게 되니 구르던 돌이 계속 굴러서 누구는 도중에 죽고 누구는 가쿠베에처럼 살아남더라는 것이죠. 가쿠베에는 7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녀본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비틀어 생각해보면
이이다 카쿠베에가 행복한 직장인이다 싶기도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키요마사가 엉덩이 토닥토닥 거려주는 것에 속아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자기가 모시던 상사가 일개 토요토미 컴퍼니의 과장님, 부장님을 거쳐 회사가 커져감에 따라 토요토미 재벌 계열사의 사장님으로 출세하는 동안 자기 역시 리더의 물심양면의 격려 속에 능력을 갈고 닦아 어느덧 중역이 되어 있더라는 은퇴한 직장인의 회고이기도 하죠. 저도 모종의 이유로 칭찬에 인색한 팀장 밑에서 일해봤는데 남들보다 2배 가까이 되는 목표에 그것을 초과 달성해서 팀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잘했다 소리는 안 하고 더 잘하라는 이야기만 하는 통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배운 건 많았지만 고마운 마음은 1도 들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게 되더군요. 키요마사는 우리나라에서 단순 무식 마초 이미지의 악인이지만 정이 많은 마초였나 봅니다. 함경도에서 여진족 세력으로 쳐들어갔을 때 전사한 부하를 붙들고 우는 장면이라든가 함경도에서 포위된 부하를 구출하다가 죽다 살아나는 상황에서 부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무사함을 격려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위에 소개한 회고도 그렇고 결국 군기물 속의 이야기지만 그런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지만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이죠. 제가 늘상 사무라이는 고용의 문제라고 했는데 사무라이를 현대 직장인으로 비유했을 때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나는 평생 사장에게 속고 살았다. 약육강식의 배틀로얄 세계에서 때려쳐야지,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그 세계를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무사는 개라고 한들, 짐승이라고 한들 이기는 것이 본업이다. 맹장 아사쿠라 소테키의 발언인데 영업은 어쨌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경쟁은 이기고 봐야지 안 그러면 누군가 집에 가야 한다. 뭐 이런 씁쓸한 이야기지만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네요. 세 번째는 무사라는 자는 7번 주군을 바꾸지 않으면 무사라고 할 수 없다. 지난 영상의 주인공 토오도 타카토라가 했던 말인데 충신불사 이군 같은 이야기는 무사가 동네 공무원이었던 에도시대 이야기이고 진짜 전쟁을 하던 전국시대의 무사는 계속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고용의 문제니까요. 앞서 가쿠베의 회고에서 언급된 감사장도 단순한 표창장이 아니라 그 활약에 대한 증명으로 다른 회사에 취직할 때 경력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회사가 망해서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혹은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돼서 옛날 사무라이들은 그렇게 회사를 옮기고 경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이다 가쿠베에도 키요마사의 아들 타다히로가 영지 몰수당하자 키요마사와 친했던 후쿠오카의 쿠로다 나가마사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엔 키요마사의 가신인 이이다 가쿠베의 회고를 통해 무사의 속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영상은 부제가 여러 개네요. 오징어 게임, 행복한 직장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채널아 캐치. 아사노 가문은 임진왜란 관련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있는데 먼저 아버지 아사노 나가마사. 조선에서의 싸움이 지지부진하자 히데요시가 노하여 자기가 직접 건너가겠다며 마에다 토시에와 카모 우지사토를 선봉으로 하고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맡긴다 하니 이에야스는 자기도 꼭 선봉을 맡겨달라고 하는 타이밍에 아사노 나가마사가 왜 이러미닛 하더니 전하의 요즘 행동이 예전과 다르다고 늙은 여우에 홀린 것 같다며 애초에 좋지 않은 전쟁을 일으켜 조선 팔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아비가 죽음을 당하고 형제를 잃고 남편과 헤어져 자식을 먼저 보내어 한탄하고 슬퍼하는 자가 일본 60여 주에 가득 찬 데다 군량수송으로 60여 주 안이 모조리 황무지가 되었다며 지금 조선에 건너간다면 일본 전국은 반드시 도적이 일어날 것이니 도쿠가와님이 막을 수 있겠냐면서 히데요시가 예전의 마음이었다면 이 정도를 알지 못했을 리 없으니까 이는 분명 늙은 여우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게 바로 히데요시가 여우에 홀렸다, 여우가 씌었다의 원조가 되는 일화로
에도시대 유명 일화집인 상상기담에도 나오고 에도 막부의 공식 기록인 도쿠가와 실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 NHK 대하 드라마 우짜노 이에야스에서도 각색에서 방송됐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1화는 1화일 뿐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 이에야스도 히데요시의 도애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들 아사노 요시나가의 일화로, 요시나가는 임진왜란 당시 아사노 나가요시라는 이름이었는데, 정유재란의 울산성 전투 당시 아사노 요시나가는 20대 청년으로 적에게 노출된 니노마루에서 직접 철포를 쏘며 분전하자 누군가가 아사노 도노는 태압전하의 친척 되시니 급히 혼마루로 들어오소서라고 했지만, 울산성은 키오마사 도노의 성이기 때문에 손님된 입장에서 니노마루에 머물겠다고 사양했다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태압의 친척이나 되는 젊은이가 콩사구분도 잘하고 잘 싸웠다는 이야기인데, 아버지도 아들도 나가요시라는 이름을 썼던 적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우니까 주의하시고, 여기서 왜 하필 철포를 직접 쐈다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나가요시는 철포 명인인 이나토미 이치무, 그러니까 이나토미 스케나오에게서 철포를 배운 능력자였습니다. 네, 아케치 미츠히데의 딸을 버리고 적에게 내뺀 불충한 그 이나토미 이치무 말이죠. 아버지의 일화에도 아사노는 태압전하의 친척인데 라는 전제가 깔려있고, 아들의 일화에서도 태압전하의 친척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이 아사노는 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친척일까요? 아사노 나가마사는 야스이 가문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오빠인 아사노 나가카츠의 대릴사유가 되어 가문을 잇는데, 히데요시의 부인인 네네는 스기하라 가문에서 태어나 아사노 나가카츠의 양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사노 나가마사는 대릴사위이다 보니 히데요시와 동서사이이자 형제인 셈이기도 하고, 단순히 친인척일 뿐만 아니라 행정 능력이 뛰어난 나가마사는 임진왜란에서도 활동하게 되는데, 1593년 2월 쿠로다 칸베에와 함께 조선에 건너옵니다. 두 사람은 히데요시의 지침을 전달하고 그 처리를 맡아서 해야 할 입장으로 왜군은 결국 한양에서 철수하여 모두 남해안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유명한 바둑 일화가 있습니다. 쿠로다 칸베에와 아사노 나가마사가 한양에 가까이 왔을 때 한양의 외장들이 이미 철수할 예정이라고 해서 중간에 기다리기로 합니다. 우키타 히데이에가 왔을 땐 그 진에 가서 만난 후 히데요시의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시다, 마시타, 오오타니 세 부교, 그러니까 담당관은 두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사자를 맡아서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전령이 와야 하는데, 쿠로다 아사노 두 사람은 바둑을 두느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세 부교는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와서 직접 인사를 했지만 두 사람은 바둑에 열중해서 인사는커녕 대꾸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둑을 다 두고 이제사 히데요시의 지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미 세 부교는 떠나버렸고, 두 사람이 제3 전령을 보냈지만 그쪽에선 급한 바둑 먼저 두시라 라고 비웃으면서 동네로 가버렸고, 진중의 웃음거리가 된 두 사람은 동네에서도 새 부교에게 오라고 했지만 대면도 하지 못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쿠로다 아사노가 바둑만 두고 다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고 격노했습니다. 이것은 태압기에 나오는 일화로, 혹자는 말하길 새 부교는 쿠로다 아사노를 몰래 참언하고 바둑의 실태라며 천하에 알렸기에 그 아들인 아사노 요시나가와 쿠로다 나가마사가 한을 품고 반드시 울분을 풀겠다고 결심하니 조선에서의 바둑이 일본 대란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사노 쪽은 아버지가 나가마사고 쿠로다 쪽은 아들이 나가마사니까 이것도 헷갈리기 쉬우므로 주의하시고, 시간적 순서나 두 사람의 역할을 봐도 사실일 수 없는 이야기지만 세키가하라 전투로 이어지는 각 무장들의 대립과 쿠로다 칸베에가 귀국한 후 히데요시의 분노와 칸베의 은거를 생각하면 그럴듯해지는 이야기죠. 정작 진짜 역사 속에서 히데요시가 쿠로다 칸베에게 분노한 것은 모쿠소성, 그러니까 진주성 포위와 그 외의 조치를 명했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귀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믿거나 말거나의 일화 이야기였지만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아사노 나가마사에 대한 의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가마사는 남부 가문이나 다테 가문 등에 대한 토리츠기, 즉 정권의 담당자 역할을 맡았는데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다테 마사무네가 나가마사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마사무네가 힘들게 성벽 가까이 진출했지만 가케누케, 즉 독단적으로 먼저 뛰어나가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나가마사의 질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물렸는데 그것이 다른 가문들로부터 겁쟁이라는 오해를 받았다고 마사무네는 분노합니다. 게다가 히데요시로부터 지급되는 조선 파견 군량을 아사노가 분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1596년 다테 마사무네는 아사노 나가마사를 비난하며 절연장을 보내고 인연을 끊으면서 그 이유 10가지를 들었는데 그중 이 임진왜란 때의 일 2가지가 들어갑니다. 다테 가문과 아사노 가문의 불화는 거의 400년간 이어져서 결국 1994년에 화해했다고 합니다.